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저쪽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변화 혁신의 이미지를 저희가 확 가져갔어요. 민주당은 어떤 이미지냐면 그런 걸 아예 억압하는 이미지거든요. 이를테면 586의 공고한 기득권이 있고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개파적인 이미지가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판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빠질 사람 좀 빠져주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이 떠오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국민의힘의 젊은 원외의 당대표가 탄생하면서 변화, 쇄신, 개혁 뭐 이런 이미지를 국민의힘 쪽에서 좀 가져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종의 전유문처럼 보였었는데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더불어민주당에 미치게 될지, 또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겸 대선 준비단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준석 대표 탄생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너무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죠.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 결국 이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대선을 앞두고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번에 이제 대선을 보면 그러니까 탄핵 이후의 대선이 좀 예외적이고 네. 그 나머지의 대선을 보면 결국에 그 이미지를 선점하는 세력이 이겼습니다. 네, 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생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렇죠. 결국 이제 특히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전임자하고는 다른 같은 당이지만 네네.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게 이제 그 구도를 선점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저쪽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변화 혁신의 이미지를 저희가 확 가져갔어요. 네.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바로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결국에는 치러졌죠. 뭐 뻔한 인물들의 이제 네. 뻔한 잔치였고 또 뻔한 결과를 냈습니다. 거기서 어떤 변화 혁신 이런 거를 느낄 만한 아무런 동력이 없었고 4.7 재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고 민주당의 이제 초선 5인방이 조국 사태를 그렇죠. 비판하면서 네네. 뭔가 자기 성찰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예. 바로 당내에서 진압이 됐어요. 예, 예. 초선 그것과 오적 너무- 이래서 뭐 예, 엄청 뭐 또 초선 비판을 오적 소리도 받았죠. 듣고 예, 예. 그것과 너무 대비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주호영 이런 당내 대표적 중진들하고 치열하게 토론 과정에서 치고받으면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과 또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가서 그게 당 안팎의 호응을 끌어내가지고 네.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어떤 이미지냐면 그런 걸 아예 억압하는 이미지거든요, 지금.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네, 그 억압하는 이미지의 한복판에 이를테면 586의 공고한 기득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이제 개파적인 이미지가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저는 판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러면 물러날 사람들은 대충 물러나고 물러나라는 게 뭐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판 이런 데 나오지 말고 빠질 사람은 좀 빠져줘야 된다. 빠질 사람 좀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으면서 이미 굉장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비슷하게 구조화돼 있는데 여기서 야 니들은 왜 이준석처럼 못 치고 나와 예. 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죠. 결국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지체되고 당이 보수화된 그 공적이 누구냐. 근데 이런 어떤 평판들이 민주당 안팎에 형성이 될 텐데 586들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나름 어쨌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나마 어떤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출당 및 뭐 탈당 권유 조치도 했고 이러고는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아까 이제 공간이라는 표현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성은 느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의 그 이제 이 취임 이후에
그 메시지나 네. 혹은 당 내부를 변화하려는 시도가 훨씬 더 과감한 보폭을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도 이게 사과인 듯 아닌 듯 뜨뜻미지근했죠. 네, 뜨뜻미지근했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교체를 겪었냐, 뭐 윤석열도 그렇게 검증해라. 네네. 이런 식의 이제 당내 한편에 네. 아주 강한 그런 눈치도 조국 전 보면서. 장관에 대한 지지세를 염두해 두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그러면 그 사과의 메시지는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국의 시간이 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예. 그래서 꼭 뭐 그 시점에 책을 내야 됐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근데 거기에 몇몇 대선 주자들은 또 약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는 아직도 저 당은 조국의 시간이구나. 근데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속속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박용진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뭐 그렇게 참신함이나 새로움이 없어요. 네. 박용진 그러면- 의원이 조금 요새 떴죠? 네, 뭐 연령으로 보면은 뭐 50대, 60대, 70대 다양하게 네. 있는데 아, 뭐 대충 예상됐던 인물이고 이재명 지사가 오랫동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세대적인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가장 참신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네. 그 당의 주류하고 결이 네. 달라요. 네. 그리고 정당 정치 한복판에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아웃사이더로 그 정당 정치 주변부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이 변화와 혁신의 그런 이미지로 다가서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저는 굳어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만 갖고 되겠냐? 아하. 이게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이 주자들이나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이 떠오를까?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네. 정세균 총리를 앞서는 결과를 예, 예. 나타냈는데 그 약간 이제 이준석 컨벤션 효과가 글로 미친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여기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혹은 그런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추미애 겁니까? 전 장관의 출마. 추 뭐 지금 장관의 출마. 개국본 이런 데서 아. 제발 출마해 주시라.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이 뭐 가슴이 떨린다 그랬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그건 100% 리스크입니다. 출마하는 순간 다시 추윤 갈등 구도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추윤 갈등 구도에서 추미애 정당성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이제 또 하나의 지뢰밭 수렁이 생기는 건데 네. 아니 제가 당대표일 것 같으면 출마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을 위해서. 당대표가 근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정해진 시간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조국과 문재인을 넘어야, 내년 대선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맥락의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원래 이제 그 집권 후반기에 가면 어느 정권이든 레임덕이 오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권력의 이완 현상이 오기 마련이고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큰 어떤 철학이나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차별화가 불가피해요. 인물의 캐릭터부터. 차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3번의 정권 재창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전임자하고 전부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게 마치 당내 야당 같은 이미지로. 거의 투쟁을 통해서. 아니 그렇죠. 네.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권력 투쟁을 해서 권력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네. 거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전혀 결이 다른 완전히 비주류였죠. 그런 인물로 비주류에서 부상을 해서 이른바 그 광주 대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당내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 정권 오히려 연장이나 재창출의 조건인데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조차도 네. 더 과감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당내 좀 경선을 보죠. 의식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요즘 들어서 특히나 조금 이제 보수적인 혹은 중도적인
그리고 당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심이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요소도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판이 바뀌고 있는데 네. 본선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복수의 그런 어떤 이 혁신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다면 조금은 이재명 지사라도 덜 부담스러울 텐데 아마 양정철 그 이 전 연구원장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당내 대선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당내에 이러저러한 눈치 보지 말고 이 조국과 문재인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라. 그거는 전략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지극히 그 당연한 조언을 했고 지극히 당연한 쓴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을 넘어라. 뭐 이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내로남불 위선 뭐 이런 상징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문재인을 넘어라.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쭉 취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거 과감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결을 가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 문재인을 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여권 주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친문 주류 입장에서 좋다. 나를 밟고 그러면 나를 비판해도 좋으니까 과감하게 해라. 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양전 원장이 약간 그런 좀 여지를 열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댓글 보니까 욕 많이 먹더라고요. 아 엄청 먹겠죠 지금. 강성친문 뭐 강성친문 이미 뭐 지지자들부터 어디 붙었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근데 아니 저거는 뭐 제가 양정철이라는 분을 잘 모르고 예. 또 그분을 썩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권 창출을 해봤던 전략을 다뤘던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다음 시대에는 다음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설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러저러한 그 국정 운영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하더라도 네. 아니 그게 이제 역사의 진화하고 진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당이라면 저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군주가 아니잖아요. 전제 군주가. 예, 예. 그리고 봉건 시대 왕이 아니잖아요. 네. 이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공화국의 대통령은 당연히 뭐 야당으로부터든 혹은 내부로부터든 도전도 받고 비판도 받고 평가도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치열하고 활발하게 일어나야 현 정권이 지난 5년간에,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다음 대선 주자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불경하다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문 대통령은 별로 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도 이제 그동안에 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도 해보셨고 민정수석도 해보셨고 네. 또 이제 대통령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기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줄 준비가 전 돼 있으리라고 봐요. 지지자들도 그런 마음을 좀 혹은 그런 마음이나 혹은 그런 맥락을 헤아리고 이 상황을 그렇게 봐야지 마치 이게 무슨 문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경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하면은 네. 뭐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대선 치면 뭐 할 겁니까? 여권, 이준석 대표 탄생 이후에 여권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식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극복해 갈 수 있을지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넘지 못하면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